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입과 지출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재무 이슈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결혼과 자녀 양육,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살아가면서 결혼과 자녀 양육,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지출하게 될까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평균 결혼 비용은 남성이 7,545만 원, 여성은 5,226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점점 여성의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주택 비용을 마련하는 문화가 생긴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결혼 비용이 상당하지만 실제로 당사자의 부담은 남성은 38.6%, 여성은 41.5%에 머물렀습니다. 부모가 꽤 많은 부분을 챙겨준다는 뜻이죠. 흥미로운 점은 결혼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미혼 남녀가 늘었다는 것인데요. 미혼 남성 중 결혼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67.5%로 이전보다 줄었고, 결혼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혼 여성도 56.7%로 역시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장만 등 결혼에 드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이에 대한 부담으로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기관마다 조사 결과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결국엔 집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즘 이제 3포 세대는 옛말이 됐고, 5포를 지나 6포, 7포, M포까지 나왔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요. 내 집 마련, 희망 직업, 인간관계, 꿈까지 저축도 포함인가요? 아무튼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현실을 느끼게 하는 단어인데, 이게 삶이 빡빡하니 결혼을 하겠냐고요. 그 결혼 비용 어떻게 좀 줄여야 할까요? 제가 결혼할 때도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깜짝 놀랐어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일명 스드메 비용, 이것도 만만치 않고, 예식장 관련 비용도 상당하더라고요. 게다가 신혼여행까지 생각하면 엄청나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내를 좀 설득했죠. 일단 예물, 예단 이런 각종 부담되는 건 다 없애자. 그리고 결혼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뒤져가지고 손품, 발품 엄청 막 팔아가지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도 엄청 낮추고요. 또 예식장이 쉽지 않았는데 예식장 비용 낮추려면 결국 비수기 해야 돼요. 비수기. 보통 여름이 비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날짜를 9월 1일로 잡았는데 9월 1일로 잡고서 예식장마다 협상했죠. 8월 비수기 가격으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결국 거의 반가격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잡대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은데 그런 건 다 아예 빼버리고, 그랬더니 이제 그나마 좀 줄더라고요. 배우자분 엄청 싫어했겠어요. 그랬죠.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참 제가 아내도 설득해야 되고 양가 부모님께도 양해를 구해야 되다 보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도 한참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잘했다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그때 아껴서 좀 다행이라고. 그럼 그 신혼여행은요? 그것도 줄였어요? 신혼여행도 그쵸. 신혼여행 줄이는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신혼여행은 일단 아내의 그 엄청난 신혼여행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신혼여행도 여행사 통한 허니문 패키지 그런 걸로 안 가고요. 자유여행으로 갔어요. 자유여행. 일단 여행사 통한 신혼여행 패키지는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여행이니까 대부분 여성들은 아마 그렇겠지만 최고급 빌라에 풀 서비스 꿈꿀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사실 여성들의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막대한 비용을 또 그게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죠? 결국에 우리 둘이 또 갚아야 할 게 뻔한데, 그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열심히 막 설득했죠. 그래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실속 있게 다녀오자. 결국 이제 자유여행으로 비행기도 숙소도 아주 이제 저렴하게 예약하고요. 둘이 관광 휴양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이참에 스포 다이빙 자격 따자. 언제 따보겠냐. 일하기 바쁜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엔 거기 다이빙 그런 데는 되게 허름하거든요. 그래서 허름한 숙소에서 지내긴 했는데 매일 바닷속 탐험하고 스릴 만끽하면서 짜릿하게 다녀왔죠. 나중에 아내가 하는 말이, 야, 이건 신혼여행이 아니라 무슨 극기훈련 같다고.
또한 자녀 한 명을 대학 졸업 때까지 키운 데는 총 3억 896만 4천 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자녀의 양육비는 월 평균 118만 9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거 광열비와 교양 오락비 등 가족 구성원 모두에 해당하는 지출 항목을 빼고 오직 자녀를 위해 쓴 식료품비와 의복 교육비 등은 월 평균 68만 7천 원으로 이 가운데 사교육비가 약 3분의 2인 22만 8천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식료품비가 20만 4천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총 22년간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총 3억 896만 4천 원으로 추산된 것이죠. 이는 재수나 휴학, 어학연수 비용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시기별로는 대학교 4년간 양육비가 7,708만 8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초등학교 재학 기간으로 7,596만 원이나 됐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49.6%가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라고 답했습니다. 뒤이어 혼인할 때까지가 20.4%, 취업할 때까지가 15.7%,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8.9% 등의 순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이 자녀가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쌤도 자녀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뭐 책임져야겠죠. 예. 근데 대학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결정하게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거든요.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는데 대부분 다 대학을 졸업하다 보니까 눈높이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사무직군을 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직업 선택의 폭이 엄청 좁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앞으로 고졸이 좀 우대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갖는데,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분들 생각해 보면 그때는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갔잖아요. 일단 등록금이 없고 뭐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그죠? 근데 그때 대학 나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사회 요직을 차지하셨어요. 특히 명문대 나오시면 더 그랬죠. 대학 나오신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녀들만큼은 반드시 좋은 대학을 보내야겠다는 일종의 뭐 오기 같은 거 뭐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게 사교육 열풍으로 이어지면서 좀 이렇게 좀 이어져 온 게 아닌가. 저는 뭐 세상이 좀 앞으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요즘 사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어디 취직되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 졸업장이 별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너무 흔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취업을 좀 먼저 하고 공부를 좀 나중에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맞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찍부터 저는 직업 교육을 먼저 하는, 진로 교육을 무조건 먼저 하는 거,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진로나 교육 전문가는 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대학 진학에 대한 부담을 좀 지어주는 건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약 8년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내 집 마련 기간을 2006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해 2년마다 발표하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 기간은 2006년 이후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2012년부터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경제 침체 이후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종전보다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아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 집 마련 기간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듯이 중위소득자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도 4.7배로 2006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다가 2012년부터 낮아졌습니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란 것은 연평균 소득을 반영하여 국가 평균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배라는 것은 10년 동안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4.7배라는 것은 4.7년치 연봉을 모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배율이 낮아질수록 집을 구매하기 좋겠죠.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을 보통 이 PIR이라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이제 이 PIR이 3에서 한 5 정도면 나름 적당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전국 평균을 놓고 산정한 거라서 실제로 이제 서울만 놓고 보면 훨씬 아마 높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어림잡아도 한
7은 넘길 거고요. 서울 내에서도 이제 강남과 강북이 다르고 뭐 강남에서도 뭐 서초, 강남, 송파 아마 제일 높은 수준일 겁니다. 아마 10 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겠네요. 그럼 그 PIR만 보면 5년 정도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얘긴데 5년 가지고 돼요? 그게 이제 PIR만 놓고 보면 5년 정도면 모으면 된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년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아마 어림잡아도 매년 뭐 절반을 뭐 주택 마련 자금으로 모아놓는다고 쳐도 최소한 10년은 모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 초년생일 때는 급여의 한 절반 모을 수 있다 쳐도 결혼하거나 이제 좀 아이가 생기면 절반 모으기는 사실상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결국 그 PIR의 뭐 2~3배는 되겠네요. 뭐 그게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에요. 삶은 불충분한 가정에서 충분한 결론을 끌어내는 기술이다. 영국의 소설가 사무엘 버틀러의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모두가 불충분한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조차 차이가 벌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낙담하고 있기엔 화살 같은 시간이 너무 아깝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결론을 끌어내는 게 멋진 삶이 아닐까요?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삶,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